네, 자동차 보험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도 핵심 정리 문제풀이인데 첫 시간은 핵심 정리 위주로 핵심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주부터 문제풀이를 집중적으로 할 건데, 자, 이 자동차 보험 문제풀이 강의는 이 기본서가 필요해요. 기본서에 뒤에 보면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보험 그동안에 출제했던 그 사례 문제는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기출 문제를 수록했고 답안을 잘 작성해 놨습니다. 이 기출 문제가 책임론 위주로 출제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그리고 최근에는 2014년도 이후에 시험 제도가 변경된 이후에는 지급 기준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 문제 풀이 노트에는 원래 과거에 책임론으로 출제됐던 사례 문제를 전부 손해론까지 완성형으로 변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손해론에 필요한 지문이 주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사례 문제풀이 노트를 만들었는데, 과거에 책임론 위주로 출제될 때는 상당히 수준이 높았고 최근에는 지급 기준이 주가 되다 보니까 책임론은 상대적으로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등한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책임론을 그대로 살려서 여기 손해론을 가미한 거예요. 그러면 시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 기간 동안에는 좀 수준이 좀 높더라도 그 기존의 사례 문제를 그대로 지급보험 계산 문제로 완성형으로 풀어보는 거죠. 그 이상 더 학습 효과가 있기는 어려울 거예요. 완전한 학습 효과가 될 겁니다. 빠짐없이 다. 또 지급 기준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도 또 빠짐없이 다 수록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풀이 반 강의가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장황하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PPT로 또 다 정리해가지고 강의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보기 좋게. 그리고 사례 문제에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례 분석 테이블 있죠? 그 사례 분석 테이블로 학습을 하시게 되면 뭐 장황하게 뭐 그림 그리고 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좀 익숙해지시면 아주 손쉽게 사례 문제 풀이를 할 수 있고, 작년하고 재작년은 약술 비중이 너무 높았거든요. 작년은 80점, 재작년은 85점, 나머지 지급 기준 계산 문제가 15점, 20점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 지급 기준이라고 해봐야 사고 부담금 산정하라는 문제하고 간단한 지급 기준 산정하는 거. 전년도 같은 경우는 15점인데 지급 기준이 난이도가 좀 있었는데 배점이 좀 낮았고,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 점수들이 이상하게 안 좋아요. 그렇죠? 작년, 재작년 약술이 80점, 85점 출제됐는데, 여러분 이 교재 보시면 작년, 재작년 문제들이 100% 다 나왔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물론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역사가 오래가 돼가지고 어쨌든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술집에 있는 내용 그대로 출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들이 안 좋아요. 뭐 가령 보험자 대위에 대해서 쓰시오, 청구권 대위에 쓰시오, 20점. 뭐 이런 문제, 피보험자 개별 적용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문제라고요. 그런데 점수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출제자가 왜 그렇게 채점을 할까요? 사례 문제 위주로 출제할 땐 또 점수가 좀 나름대로 괜찮은데, 약술 위주로 출제하면 문제는 상당히 쉬운데 점수는 안 좋다. 결국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 자동차 보험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이걸 잘 아웃풋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비교평가라는 거예요. 비교평가. 그래서 내가 안다고 해서 좋은 점수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나은 답안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습을 아는 문제라고 해서 등한시할 게 아니라 제대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 약술 비중이 너무 높고 사례 문제 해봐야 지급보험 계산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그 3년 전에는 역시 약술 비중이
60점이고 사례 문제 한 문제 나와서 책임론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30%밖에 안 됐고 그 이전에는 사례 문제가 두 문제씩 나왔단 말이에요. 자, 어떨 것 같습니까? 작년에 책임 문제가 사례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 2년 연속 좀 물시험이 됐다가 그렇죠. 올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 추세로 약술로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은 저도 강의를 오래 해봤는데 낼 게 없어요. 사례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재작년 말고 2019년, 20년 그리고 2015년 대법원 판례 하나 가지고 문제가 4문제가 나왔다 그랬어요. 사례 문제 4문제가 나왔어요. 최신 문제가. 그만큼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뭐냐? 그동안 자동차 사고는 교통사고, 트래픽 액시던트,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를 사례 문제로 출제를 했었는데 2015년, 18년도 같은 경우는 도로가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건설 기계로 인한 사고. 이 건설 기계 사고는 화물공제건이에요. 화물공제에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일반 화물공제는 금융감독은 감독을 받지 않죠. 공제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보험에 출제가 안 됐다가 낼 게 없으니까 자, 자회법상 건설 기계 같은 경우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하는 게 운행이잖아요. 자동차고.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가 출제되는 거고. 근데 그게 또 우리 지급 기준에서 대인배상 1에서 치료관계비, 간병비, 전액보상 그 이슈. 그렇죠. 그 문제를 2019년, 18년 연속으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대법원 사례 가지고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주구장창 강의를 했었어요. 사례 문제도 풀이를 하고. 근데 계속 나왔었단 말이죠.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은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만. 그러면 이 자동차 보험은 출제할 게 없어요. 이 출제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출제할 게 없어요. 대부분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자, 그렇다면 결국 실제 기출 문제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 이렇게 찾아서 내는 건데, 그렇죠? 그러다가 사례 문제 위주로 내다 보니까 사례 문제를 2문제씩 낼 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약술이 나오고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회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회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는 게 좋다.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그 안에서 뭐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만 나오면 좀 허무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습을 했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 강의하신 분들이 사례 문제 위주로 시험을 준비하시도록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급보험 계산하고 약술 위주로 준비해라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이 약술을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다 해드리긴 해드렸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약술집이 사실은 자동차 보험에서 아주 유용한 그런 교재가 됐어요. 약술이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리고 4-5문제 나왔는데 다 그대로 출제가 됐고 근데 뭐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다만 올해는 또 책임근제처럼 이 자동차 보험도 약관 개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역시 약관 개정 내용이 또 일부 출제가 될 거고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근데 뭐 개정된 내용이 출제되면 좋죠.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감안을 한다 했을 때 뭐 일단 개정된 부분 뭐 일부가 출제될 수 있고 한 문제라도 출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사례 문제가 어쨌든 지급보험 계산 문제는 출제가 추세로 볼 땐 될 텐데 책임론만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다시 예전처럼 사례 문제 작년에 책임근제보험에서 약술 위주로 출제되다가 사례 문제가 대량으로 출제됐듯이 자동차 보험도 얼마든지 그렇게 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사례 문제를 배제하고 약술 문제 위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은 직접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사를 통해서
뭔가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준을 좀 높여드리는 게 맞습니다. 시험이 설사 그렇게 출제가 되더라도. 근데 제 생각에는 다시 사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계속 그 추세로 가기는 어려워요. 시험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년 연속 약술로 출제됐다면 3년 연속 약술로 출제될 걸로 기대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례 문제 위주로 학습을 하시는데 사실 사례 문제가 약술 대비에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이해 위주로 학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례를 예시로 해서 학습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교재로 정리를 할 텐데 일단 첫 시간 오늘은 일단 핵심 정리부터 전체적으로 자동차 보험 핵심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삼명관계에 있어서 보험자, 피보험자, 그리고 피해자 이 삼명관계죠. 책임보험과 똑같은 그림인데, 자, 책임보험의 가해자, 행위자, 그렇죠? 이 피보험자가 자동차 보험에서는 운전자와 운행자가 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행위자, 그리고 직접 운전하는 자, 가해자 이렇게 되고 자동차 사고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피해자는 이 운전자나 운행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을 하겠죠. 민법상 불법행위 채권, 채용관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죠. 자, 그리고 직접 청구, 상법상 또는 자배법상에도 직접 청구권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험자에 청구를 해서 실제 자동차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역시 삼명관계에 있어서 1단계로 피해자와 운전자와 운행자와의 채권 채무관계, 자동차 사고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자, 이 피해자는 불특정 타인이에요. 그렇죠? 자동차 사고로 불특정 타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죠. 그러면 이 법률상 손해배상이 여기는 뭐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했는데 자배법이 특별법으로 우선됩니다. 그래서 자배법 제3조 이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운행자 책임, 그렇죠? 자배법 3조는 운행자 그리고 그 타인에 대해서, 그렇죠?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렇죠?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결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자배법 3조는 대물은 적용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민법의 특별법으로 민법상으로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운전자에게 적용이 되겠죠.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니까. 그리고 사용자 책임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했는데 민법상으로. 그런데 이 사용자 책임의 변형이 자배법 3조예요. 그렇죠? 그렇죠? 특별법으로. 그리고 이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자배법이 특별법이다 보니까 대인사고는 이 사용자 책임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배척이 되는 거예요. 특별법이 적용되고 일반법은 배척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할 때는 이 자동차 사고에서 책임관계를 보기 위해서 사용자 책임을 학습을 하셨어요. 자배법 3조가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결국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매개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배법상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인은 자배법 3조 운행자 책임이 적용되고 대물은 우리가 학습할 필요 없지만 대물은 사용자 책임이 적용된다 이겁니다. 자, 1단계로 법률상 책임이 있으면, 자, 물론 자동차 보험 패키지 보험이라서 이 삼명관계의 배상 책임도 있지만 자기 보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 상해 그리고 자기 재물 손해. 그렇죠? 자차. 그렇죠? 그 관계는 이 둘 간의 관계죠. 보험자, 피보험자. 일반적인 보험 계약 관계와 똑같은데 배상 책임에 있어서는 이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거고.
자, 이 배상 책임에 있어서 대인 배상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이 범선 책임을 먼저 검토하고 2단계로 앞서 책임 보험 시간에는 담보 위험과 면책 손해만 보면 된다 그랬죠. 근데 자동차 보험은 조금 복잡해요. 자동차 보험은 먼저 자동차 보험은 별도 약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관상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예를 들어서 뭐 취소 사유가 있다든지 해지 사유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일단 유효한 계약이 존재한다 했을 때 가장 특징이 뭐냐면 피보험자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 피보험 자동차는 배상 책임처럼 본인이 배상 책임 보험 가입하고 본인이 담보되는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용 관리하는 자가 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보험자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돼요. 약관상. 보험회사 보상 책임이 있으려면 일단 보험에서 담보되는 피보험자여야 되는 거죠. 그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 내지 자기 손해를 담보하는 거니까 피보험자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관상 면책 사유. 자동차 보험 면책 사유가 별로 없습니다. 대인배상 1은 원래 없고 대인배상 2도 별로 없어요 이제. 그리고 특약이 있습니다. 뭐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이라든지 타차 특약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특약 위반 사고에 해당되는지 또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담보 위험인지 담보 위험이 보험 사고라 그랬죠. 근데 이 패키지 보험이다 보니까 피보험 자동차 사고로 요건을 하는 보험이 있고 우리 신체에 국한해서 보자면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요건으로 합니다. 피보험 자동차 사고가 아니고 피보험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담보 위험을 검토해야 된다 이거죠. 무보험 자동차 상해 피보험자인데 이게 피보험 자동차 사고다. 그럼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서 담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좀 전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약관이 별개로 만들어져 있고 약관이 복잡하게 돼 있다 보니까 패키지 보험이다 보니까 검토할 게 좀 많아요. 우리 일반 책임 보험보다는. 자,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 산정을 하겠죠. 그러면 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우리는 신체니까 배상 책임 담보와 자기 상해, 자기 손해 중에 자기 상해 담보만 보면 되는데 배상 책임 보험은 대인배상 1과 2겠죠. 대인배상 1, 2는 일단 법률상 책임 1단계가 먼저 통과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단계로 이 약관상 유효한 계약인지 피보험자 해당되는지 면책 사유나 특약 위반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담보 위험인지 피보험 자동차 사고인지 무보험 자동차 사고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손해는 우린 자기 상해죠. 자기 손해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와 자기 신체 사고가 있습니다. 자, 무보험 자동차 사고는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무보험 자동차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배상 의무자가 지는 책임을 내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 기준으로 내가 내 보험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험자는 선 지급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뭐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책임 보험하고 전혀 다른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 배상 의무자가 있는 그자의 배상 책임액을 내 보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결국 배상 책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거를 배상 의무자가 줘야 될 돈을 내가 내 보험으로 선 지급받고 보험자가 알아서 구상하는 대위권 행사하는 나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대위권이 전제된 보험이다 보니까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과실상계는 합니다. 여기까지는. 순서에 있어서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무보험 자동차 상해까지 산정을 하고 여기까지는 피해자 과실상계를 하는 거예요. 지급보험 계산 때. 근데 마지막으로 자기 신체 사고는 상해보험이 순수 상해보험이니까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보험으로 내가 배상 받는 거예요. 나의 과실을 상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가해자가 배상 의무자가 있는 사고의 경우에 대인배상 1, 2 무상 그리고 자손에서 내 과실이 있는 경우 내 과실분이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순서가 대인배상 1, 대인배상 1 초과 손해가 있으면 대인배상 2. 근데 대인배상 2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보험자동차상에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인배상 2가 무한으로 가입되어 있다 하면 무보험자동차상에서 담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유한보험일 때. 자, 무보험자동차 상해가 무슨 뜻일까요? 무보험자동차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아니고. 그렇죠. 그게 약관의 내용인데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답안을 그렇게 쓰셔야 되는데 쉽게 이해하자면 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무보험이라는 거죠. 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보험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면 배상 의무자가 질 책임을 보험으로 담보 안 되는 부분이 단 1원이라도 있다. 그건 내 보험으로 받고 그거를 그자에게 대위권을 내 손해배상 청구를 대신 대위해 준다. 그렇죠. 그래서 약관에서 지급받는 금액보다 보험 가입 금액이 낮은 경우, 그렇죠? 다 무보험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무보험 자동차상해 가고, 근데 이게 피해자 과실이 관여됐다? 과실이 상계된 부분이 배상을 받은 거죠. 그럼 내 과실분은 내 상해보험이니까 내 보험으로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손은 두 가지 형태로 담보가 됩니다. 순수 상해보험 역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해자가 있다, 배상 의무자가 있다. 그럼 대인배상 공제를 하는 거예요. 앞서 대인배상 1 보험을 받은 게 있는지 대인배상 2 무보험 자동차 상해 아니면 배상 의무자부터 직접 받은 금액이 있다든지 다 공제를 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자손에서 한도 내에서 받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가해자가 없어요. 나한테 배상 책임을 질 자가 없어요. 나 혼자 단독 사고예요. 혼자 단독 사고라든지 나의 일반 과실 사고야. 내가 후미 추돌을 했는데 나도 다쳤어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배상해 줄 자가 없죠. 배상 의무자가 없죠. 그러면 민사 손해배상 이 약관 지급 기준 같은 경우는 사망 부사 후유장애 보험금 산정을 할 때 위자료도 있고 그렇잖아요. 위자료라는 거는 내가 위자를 받는 거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를 받는 거죠. 근데 내 단독 사고는 누가 위자료를 지급할 자도 없죠. 그러니까 약관의 지급 기준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단독 사고 같은 게 어떻게 해요? 순수 상해보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자기 신체 사고에서 내가 가입한 가입금액, 사망 가입금액. 부상은 등급별 한도 내에서 내가 가입한 등급별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는 안 돼요. 성형수술비도 되는데 실제 발생한 치료비 그 개념은 뭐예요? 여러분 재산보험에서 학습하실 텐데 실손의료비가 되는 거죠. 재산보험에서 상해 실손의료비가 있고 그렇죠? 후유장애 보험금 있죠. 그래서 후유장애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가입한 역시 등급별 정액입니다. 그러니까 3보험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상해 실손의료비, 사망 가입금액, 후유장애 등급별 그렇죠? 후유장애 지급률에 따른 보험금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 이러나 저러나 과실상계하지 않아요. 여기 자기 상해보험도 있어요. 자기 상해보험은 지급 기준을 산정을 해요. 다만 이게 단독 사고인 경우는 역시 순수 지급 기준으로 내가 상해보험 역할을 하는 거고 공제액이 없죠. 뺄 게 없는 거고 만약 배상 의무자가 있다 하면 빼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책임보험과 똑같아요. 그래서 책임보험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 약관 내용이 조금 더 복잡하고 별도의 정밀하게 만들어진 약관이 있기 때문에 그 약관 위주로 학습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사실 이 자회법상 책임법률이 너무 사실 단순합니다. 우리 책임보험은 그 각종 특별법들이 있는데 그 특별법이 각각 별개로 특별법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은 자회법 하나예요. 자회법.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뭐 승객과 승객 외에 구분해서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그거 자회법 3조 하나입니다. 민법은 운전자에만 적용되다 보니까 민법 750조밖에 없어요. 하나 있다면 공동물법행위 책임 있죠. 자동차 사고로 공작물 책임이나 이런 거 없다고요. 거의 흔하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사용자 책임은 적용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단 말이죠. 이 법률상 책임이 상대적으로. 뭐가 복잡하냐? 약관이 복잡한 겁니다. 책임보험은 이 책임 법리 위주로 학습하시는 게 중요하고, 자동차 보험은 책임 법리는 사실 그리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물론 이 운행자 책임의 개념이 극히 모호하다 보니까 직접 운행을 하지 않은 운행자, 보유자의 책임 여부가 이 사례, 자동차 사고 사례에 유형입니다. 그게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게 자동차 보험으로 이렇게 사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핵심적인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학습하셨고요. 자, 다음에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 뭐 사실 약관이 핵심인데, 약관도 사실 그렇게 신체만 본다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동차 보험 약관을 전부 학습을 하신다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패키지 보험이다 보니. 근데 우리는 그 중에 신체만 한단 말이죠. 대물은 따로 해요. 그럼 신체만 본다면 또 별거 없습니다. 몇 가지 없어요. 첫 번째는 피보험 자동차에서 타인이 죽거나 다치게 한 것에 대한 배상 책임. 그렇죠? 이게 대인배상원이 있죠? 대인배상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 따라서 피보험자의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한다. 자배법상 책임을 담보하는 거예요. 자배법 3조.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자동차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만 담보가 됩니다. 대인배상원은 운행자 책임만. 의무보험이니까 그 운행자 책임을 강제한 거예요. 보험가입을. 그래서 사망 1억 5천, 후유장애는 정도에 따라서 1억 5천에서 1,000만 원, 1급부터 14급까지, 그리고 부상은 1급부터 14급까지 3천에서 50만 원,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는 의무보험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의무보험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까 대인배상 2를 임의보험으로 가입하는데, 이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원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을 담보해요. 법률상 책임.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아니라 모든 법률상 책임을 담보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민법이 되겠죠. 민법상 책임, 자배법상 책임, 국가배상법상 책임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모든 법률상 책임을 담보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대인배상 원에서는 피보험 자동차 운행 중 사고를 담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약관상. 대인배상 2에서는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이렇게 되어 있죠. 소유 사용 관리, 소유자는 운행자고 사용 관리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하는 게 운행이죠. 이게 사실 똑같은 개념인데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담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모든 피보험자 법률상 책임을 담보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무보험 자동차에 자기가 죽거나 다침으로써 발생한 손해. 무보험 자동차에서 내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내 보험으로. 그렇죠? 자, 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인데, 무보험 자동차 혹은 보유불명 자동차, 뺑소니죠. 에 의해서 피보험자가 사상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선보상한 후에 그 다음에 보상한 금액을 가해자에게 보험자가 직접 청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약관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무보험 자동차, 단일원이라도 보험에 담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보험 처리가 안 된다면 내 보험으로 해줘라. 그리고 구상해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자동차 보험은 다발하는 사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무보험 자동차의 상해는 대인배상 2가 일반적으로 무한을 가입하게 되면 해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싼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보험 자동차는 얼마 안 될걸요? 한 2만 원 추가하면 무보험 자동차 상해가 담보될 겁니다. 대개는 종합보험들이 가입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무한이 가입돼 있다 보니 흔치 않은 거죠. 근데 종합보험이 가입이 돼 있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한정운전 특약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특히나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자동담보 가입되니까 내가 한정운전 특약을 가입하고 한정운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 있죠? 을
무보험자동차 상해에 가입한 자에게 빌려줄 수 있어요. 왜? 대인배상 원 초과되는 부분은 담보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약관이죠. 담보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피보험 자동차에서 자기가 죽거나 다침으로써 발생한 손해겠죠. 자기 신체 사고 아닙니까? 자기 신체 사고. 상해 정도에 따라서 보험 가입금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보험자의 과실을 상기하지 아니한 상해보험으로 상대 차량의 대인 배상으로 보상받은 후에 피보험자 자신의 과실을 보는 자기 신체 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이러한 경우 가장 유용한 거예요. 자기 과실이 대부분 쌍방 과실 사고다 보니까 과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배상을 받았는데 나의 과실분을 내 상해보험 역할을 해서 담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한 가지일 뿐이고 단독 사고인 경우는 실제 손해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쌍방 사고는 실제 손해액을 산정해서 사망 가입금액 한도 그리고 부상 후유장애 등급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하고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공제액이 뭡니까? 대인 1, 2, 무상, 그리고 제3자로부터 받는 금액. 근데 산재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대부분 판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현대해상 약관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자동차 보험은 다 개별 약관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표준 약관에 명시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보험 약관이 보험사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 맞춰 학습해야 될까 할 때는 대부분 판례 위주로 맞춰서 하면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런 문제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보험 개별 약관이 다른 경우. 그래서 어쨌든 공제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만약 배상 의무자가 없는 단독 사고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 가입금액 정액, 그 부상 등급 한도 내 실제 치료비, 그렇죠? 실손 의료비가 되겠죠. 그리고 후유장애 등급별 가입금액, 내가 가입한 대로 보상받는 거예요. 내가 가입한 대로. 여기 쌍방사고라고 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한 겁니다. 가해자가 있는 경우, 공제액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약관에 돼 있어요. 근데 쌍방사고가 아니라 내 과실이 예를 들어서 제로다. 그럼 자손에서 받을 게 없어요 또. 그러니까 실제로 과실이 쌍방사고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야 내 과실분을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단독사고는 내가 과실이 100%인 경우 반대로.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자동차 상해 특약이 있습니다. 요거는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무과실 기준으로 약관 지급 기준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자기 신체 사고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자, 여기서 피해자 과실상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과실 기준이라는 같은 개념이에요. 앞서 보면은 다 과실상계 후 실손액입니다. 근데 자기 신체 사고는 과실상계 전 실손액이에요. 과실상계 전 실손액은 손해액을 말하는 거고요. 과실상계 후 실손액은 손해배상금을 말하는 겁니다. 손해액을, 그렇죠? 상해보험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 약관 지급 기준으로만. 이건 쌍방사고든 단독사고든 똑같이. 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자기 신체 사고의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도 2억을 가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등급별 한도가 없어요. 이거는 사망, 부상, 후유장애 보험금을 그냥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자기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면 배상 의무자의 대인 배상 보험금을 선지급 후 구상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신체 사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공제 후라고 되어 있죠. 이 자상은 상대방 대인 배상까지 다 어차피 지급 기준 똑같으니까 과실상계 전 금액을 일단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역시 보험자가 구상을 하도록 특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됐죠? 요 네 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기본적인 담보 내용이고 사실 요 특약은
뒤에서 뭘 특약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기인체 사고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같이 넣은 거예요. 특약이 하나의 일종인 거죠. 뒤에서 또 특약을 볼 텐데 나머지 특약을 이 세 가지죠. 대인 배상, 원투, 무상, 자손 네 가지죠. 네 가지 그렇죠. 개념은 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됐죠? 그러면 주요 특별 요건을 좀 볼게요. 먼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렇죠?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시 다른 자동차를 대인배상 투와 자기 신체 사고 내지 자동차 상해 특약에 피보험 자동차로 간주해서 보상한다. 자, 대부분 요즘 한정운전 특약을 가입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운전을 가입할 필요가 없죠. 뭐 자동차를 그냥 막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범위를 한정을 한답니다. 한정을 합니다. 가족이라든지 뭐 부부 한정, 1인 한정, 그렇죠? 연령 한정 이렇게 하면 보험료가 많이 싸지겠죠. 자동차를 뭐 누구나 다 운전하게 하면 그 위험률이 높으니까 보험료 비싼 거고. 자, 그러면 한정운전 특약을 가입하면 다른 사람을 이 한정운전자 이외엔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대인배상 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면책입니다. 그런데 빌려줘도 돼요. 어떻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면 역시 또 빌려줘도 돼요. 내 보험에서 대인배상 원만 나가요. 그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한 그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 가입한 그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그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 그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 자동차로 간주해서 빌려주는 순간 대인배상 원은 내 차는 대인배상 원에서 피보험 자동차가 되고요. 나머지는 그 빌려간 자의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 자동차가 돼버려요. 응?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대인배상 투와 자손이 다른 자동차가 내 피보험 자동차로 간주가 돼서 내 피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그냥 보상하고 끝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그래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중요하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무보험 자동차 상해와 함께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됩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간단한 개념만 지금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운전자 한정 특약 있죠? 운전자는 연령,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이 있는데 운전자 연령을 한정을 해서 일정 한정 운전 뭐 예를 들어서 뭐 48세 미만 운전자 그렇죠? 48세 이상 그럼 뭐 자녀가 운전 못 하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라든지 뭐 김영 피보험자 1인 한정이라든지 부부 한정이라든지 아니면 김영 피보험자 이외인 누구 뭐 이렇게 한정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약 위반 시 역시 이 특약이라는 것은 대인배상 원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대인배상 원을 제외한 전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죠? 그런데 예외로 도난이나 자동차 취급업자 사고는 예외로 보상을 해줍니다. 자, 도난의 경우, 자, 일반적으로 도난을 당하게 되면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이 없죠. 법적 책임이 없으면 따질 게 없어요. 그런데 도난의 이든 뭐 무단운전을 포함하는데 이 자동차 보유자가 책임이 있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즉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데도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 나도 모르게 차량이 도난을 당했어요. 내 규칙 사유 없이 나는 한정운전 특약을 가입을 했는데 절대 이 한정운전자 이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차를 빌려준 적이 없어. 그런데 차량이 도난을 당했다. 그런데 이 자의 운전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 외에 소유자는 이러나 저러나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제3자에 대해서. 자, 그 경우 귀책 사유가 없는 김영 피보험자의 피보험 이익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피보험자 개별 적용입니다. 작년에 시험에 약술로 출제됐죠.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피보험자가 여럿이다 보니까. 그러면 귀책 사유가 없는 김영 피보험자 피보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난엔 무단운전이 포함이 됩니다. 뭐 아들이 무단운전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렇죠? 예외적으로 한정운전 특약 위반 예외로 담보를 해줘 버려요. 어떻게? 도난의 경우 대인배상 투와 자손.
어느 보험사는 무보험 점수 상해가 있는 보험도 있습니다. 이게 개별 약관별로 다른 경우가 있다고요. 그리고 자동차 취급업자 사고는 자, 한정운전 특약을 가입했어요. 뭐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을 가입했다. 그런데 퇴근 후에 뭐 술 한잔 할 수 있잖아요. 술 한잔 하고 그러면 출근해서 가져갔던 차를 술을 마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놓고 가야 되겠네요? 그럼 다음날 출근 또 어떻게 하나요? 이거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쵸? 근데 사회적으로,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러한 사안은 그렇다고 음주운전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취급업자 사고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예요? 지금처럼 대리운전. 만약 취급업자 사고가 정비업소에 맡겼어요. 정비업소 직원이 사고를 냈다. 대부분 소유자는 책임이 없죠. 책임이 없으면 따질 것도 없어. 난 책임 없는데 뭐 신경 쓸 게 없어. 근데 책임을 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그래서 이 경우는 대리운전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결국 이건 뭐예요? 이 한정운전 특약 위반을 했는데도 예외로 보호상 해주는 건 결국 피보험자 개별 적용. 자, 그러면 이게 한정운전 특약을 가입했던 누구나 운전이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 똑같은 거라고요. 한정운전 특약을 가입했던 누구나 운전을 가입했던 결과는 똑같은 거다. 피보험자 개별 적용에서. 그리고 피보험자 개별 적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기명 피보험자 피보험 이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험을 가입한 기명 피보험자가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기명 피보험자의 규칙 사유가 없는 경우 그 피보험 이익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난을 아들이 했어요. 그러면 자손이 담보된다 그랬죠, 예외로. 도난을 하고 자기가 또 다쳤어. 그럼 보호해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가 도난을 하고 사고를 냈어요. 그렇죠? 피보험자죠. 친족 피보험자. 피보험자 뒤에서 자세히 할 텐데 유일하게 보유자가 아닌데도 피보험자인 경우가 친족 피보험자입니다. 약관에 친족으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 그렇죠? 친족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사용 관리하는 자, 운행자. 그냥 운행자만 되면, 친족이고 운행자만 되면 피보험자가 되는 유일한 경우죠. 보유자가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그렇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가 보유자죠. 보유자는 자동차를 운행을 하면서 배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보유자를. 자동차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를 보호해 줘야죠. 만약에 이게 뭐 절취운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절취운전자를 보호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는 기친, 승사, 대부분 다 기친, 승사 다 보유자인데 그중에 친족은 그냥 운행자이던 경우도 된다. 그리고 운전자가 있는 거고 운전자는 직접 운전한 자이니까 보호해 줘야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 아들이 무단 운전한 자는 이 예외 조항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손이 담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예요? 담보되는 경우는? 그 아들이 무단 운전했는데 마침 퇴근길에 그 보유자는 아버지가 다쳤어. 정말 흔하지 않은 사례죠. 뭐 그런 경우는 되는 겁니다. 도난의 경우, 무단 운전의 경우 예외로 보상한다며. 그렇죠? 근데 아들이 본인이 밖에 몰래 끌고 나가서 한정운전 특약 위반을 해서 사고를 냈다. 자기가 자손으로 담보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 한정운전 특약을 가입하는 이유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한정운전 특약을 가입해놓고 한정운전 위반을 했는데 담보를 해줘?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난을 한 자가 아니라 도난을 당한 자의 피보험 이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기명 피보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약관 보시면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로 돼 있어요. 도난만 보시면 안 돼요. 도난을 한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도난이라고만 하겠죠. 도난을 당한 경우라고 왜 약관에 명시하겠습니까? 도난을 당한 경우는 수동태네요. 그죠? 도난을 한 경우는 능동태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난을 당한 경우. 그렇죠? 그 피보험 이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인데 자,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은 자배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양도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까지 이 자동차의 이전 등록이 안 됐을 때, 이전 등록 기간이 15일입니다. 안 됐을 때는 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인은 운행자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양수인이 사고를 낸 경우 양도인은 법적 책임이 없어요.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양도라는 것은 대금을 완지하고 이전 등록 소유를 다 교부를 했어요. 그런 경우는 양도인은 보험 계약이 남아있더라도 그 피보험 자동차가 이전 등록이 안 됐더라도 명의상 자동차 소유자더라도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 등록 기간 이전에 양수인이 사고를 냈을 때 이 피해자를 좀 보호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게 바로 자배법 아닙니까? 피해자 보호위원제도. 자, 자배법은요, 억울한 피해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하게 만든 게 자배법입니다. 그래서 정보보장 사업도 있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인배상원에서는 양수인을 기명 피보험자로 간주해서 담보를 해준다 이거죠. 됐죠? 양수인을 계약자 기명 피보험자로 대인배상원에서 대인배상원과 대인배상2인데 우리는 대인배상원만 학습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상운송위원담보 특약인데, 자, 요즘 좀 유상운송이 좀 핫 이슈입니다. 이게 그래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자, 유상운송은 대인배상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면책이에요. 대인배상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면책이에요. 근데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은 피보험자가 다인승, 6인승 이하가 아니라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다인승 있죠? 뭐 봉고라든지 뭐 카렌스 이런 것들은 이런 승용차나 또 업무용은 승합차도 됩니다. 버스, 승합차. 왜 그 학원 차량 같은 거 있죠? 이런 경우는 유상운송으로 보상이 됩니다. 가입을 하면.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이 안 돼요. 자, 이런 유상운송은 사람이나 물건을 유상운송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택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반 승용차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유상운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대인배상 사고를 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화물 유상운송 특약은 일반 승용차도 가입할 수 있도록 도입을 했어요. 이게 유상운송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이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로도 유상운송을 이렇게 화물 유상운송 특약을 가입하고 유상운송 하는 경우도 많다 이거죠. 그리고 뒤에서 볼 건데 유상운송에 대해서 또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어떤 사례였냐면 뒤에서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유상운송이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서 유상운송하는 경우에 피보험 자동차뿐만 아니라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도 유상운송인 경우 면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피보험 자동차는 반복성을 요구하고요.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반복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어떤 사례였냐면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가족의 경우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기명 피보험자와 배우자 그리고 그 기명 피보험자와 배우자의 자녀 그리고 승낙 피보험자, 운전 피보험자인데 이 가족에 대해서는 탑승을 요건을 하지 않아요. 자동차 탑승을 요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행 중에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입어도 가족이 가입한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서 담보가 돼요. 그래서 그 판례는 어떤 경우였냐면 아버지가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가입을 했고 아들이 유상운송을 했는데 그 택배 회사에 오토바이로 4일째 되는 날 오토바이로 유상운송 했는데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을 해서 상해를 입은 거예요.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을 해서 상해를 입었는데 그게 무보험 자동차예요. 그런데 유상운송을 했다 이거죠. 유상운송.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오토바이를 유상운송했다 이거죠.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반복성을 요건을 하지 않아요.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유상운송을 했으니까 면책이다라고 먼저 했다가 이게 대법원까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 이 무보험 자동차 상해보험도 상해보험이다. 우리 상법에 상해보험은 고의는 면책이지만 중과실은 면책이 아닙니다. 상해보험은 중과실인 경우 면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음주, 무면허 지금 사고부담금이 됐지만 과거에는 음주, 무면허 이쪽 다 면책이었어요. 자, 면책했다 지금 면책이 아니죠. 중과실이잖아요. 음주, 무면허 뭐 이런 것들. 대인배상에서만 적용돼요. 상해보험에서 일제 적용이 안 됩니다.
그게 다 대법원 판례에서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유상운송은 일단 그 사고 위험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가입한 차량이 아니라, 예? 만약 보험료에 문제가 있다면 내 보험료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 보험에. 근데 피보험 자동차 이외 자동차는 뭐예요? 다른 자동차잖아요. 다른 오토바이잖아요. 다른 피보험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상해보험인데 중과실이라고 담보를 안 해주느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면책 약관, 무효 약관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유상운송은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서 자, 피보험 자동차 거는 아니었어. 피보험 자동차 이외 자동차. 자, 일단 상해보험에서 중과실이라고 담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고, 근데 이게 만약 피보험 자동차라면 보험 기술상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상운송은 위험도가 높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상운송이 담보되는 보험을 가입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내 보험료와 관계없는 다른 자동차예요. 그렇죠? 근데 탑승이 아니더라도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입으면 피보험자잖아요. 담보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면책 약관 무효 약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그래서 보험사에서 항소를 했죠.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끝나버렸어. 그런데 아직까지 약관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대법원 기준으로 학습하시라는 게 아니라 요즘 워낙 택배가 많고 오토바이 운행자가 많고 그렇죠? 심지어 승용차로도 이렇게 유상운송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지금 만약 유상운송권으로 무보험자 다른 오토바이 사고를 피보험 자동차 이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입었다. 청구하면 이제 받을 수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한 방법이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기각을 해버렸으니까. 그럼 자동차 보험 약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면책 약관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요. 실제 실무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자동차 보험은 계속 개정이 되잖아요. 근데 상해보험이 그런 과거에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중과실 사고 상해보험에서 면책했던 거 다 없어졌거든요. 이것도 개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개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슈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유상운송 특약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약관이 개정되기 전에는 약관 기준으로 학습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 사례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렇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 이 약관은 현재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효 약관으로 판결이 되고 대법원에서 항소가 기각이 됐다. 이런 거 언급할 수 있으면 좋죠. 어쨌든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언젠가 약관이 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 실무가 그렇게 처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특약에서 유상운송위원단 특약까지 제가 좀 참고적으로 더 검토하시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올해 표준약관 개정된 부분을 봐야 되겠죠. 올해 개정이 되는 게 있고 내년에 개정되는 게 있는데 내년에 개정되는 건 별거 없어요. 그 경상 환자 같은 경우 치료비 과실이 본인 과실이 많더라도 전액 지불 보증하는 거 있죠. 그래서 경상 환자 같은 경우는 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볼 필요 없고요. 올해 개정되는 거는 먼저 사고부담금이 인전 전에 사고부담금이 개정이 됐다가 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배상 1 같은 경우 음주운전은 1,000만 원. 이 개정된 2년 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음주운전 대인배상 1, 2 포함해서 300이었어요. 무면허는 300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대인배상 1에서 300, 지금 대인배상 2도 있습니다. 대인배상 2에서는 면책이었는데 개정이 돼서 다 사고부담금으로 개정이 됐죠. 대인배상 1은 대인배상 1은 음주 1,000만 원, 무면허 뺑소니 300이고요. 대인배상 2에서는 다 1억입니다. 대인배상 2는 1억 한도 내에서 이게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자, 음주 우면허 뺑소니가 현재는 이 상태예요. 현재는 이 상태인데 이게 시험 치르기 직전에 28일에 의무보험 한도 전액으로 바뀝니다. 시험 치기 직전이에요. 약술로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사고가 바로 지금 나지 않더라도 개정된 내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근데 현재는 이겁니다. 현재 약관은. 근데 시험은 31일 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약 약물 운전 사고 부담금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원래는 대인 배상 1은 없어요. 자, 대인 배상 2는 전부 1억입니다. 이건 그대로. 근데 마약 약물이 추가된 거예요. 원래는 없던 게. 왜 마약 약물은 사고 부담금이 없느냐? 음주 무면허는 뺑소니는 있는데, 그렇죠? 마약 약물. 이거는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현재는 지금 이 마약 약물, 대인 배상 2에서만 1억이고, 요거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시험 치를 때는 이렇게 바뀝니다. 다. 요것도 바뀐다고요. 그러면 이제 사고 부담금이 어마무시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불과 2년 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음주운전 대인배상 1, 2 포함해서 300이었고요. 무면허운전은 대인배상 1에서만 300이고 대인배상 2에서 면책 이랬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전부 사고 부담금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고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의무보험 전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임의보험 1억까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고액이 아니면 다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여기 의무보험 한도가 얼마입니까? 사망에? 1억 5천. 1억. 그러면 2억 5천. 그렇죠? 여기 또 대물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음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여기는 아주 강화가 돼서 피보험자 부담금이 아주 커집니다. 그렇죠? 면책은 아닌데 면책이 아닌데 과거에는 면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상해보험은. 이 음주 무면허 중과실 이 상해보험에서 그렇고 대인배상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헷갈려서 대인배상에서 이거 대인배상에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전액 그리고 마약 약물 추가되고 대인배상 2에서 1억 원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군인인 경우 상시 수익액 산정에서 이것도 그 불과 2년 전에 병사급여 인정해준다. 군인 남자 같은 경우 군복무 예정자거나 군 복무 기간은 일시 수입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렇죠? 군대를 안 가면 인정이 되고 군대를 가면 인정이 안 되고 좀 이상한 그렇죠? 약관을 사용하고 근데 그 대부분 판례도 지금 그대로 있어요.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자동차 보험이 선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게 좀 이슈가 좀 있긴 있었죠. 뭐 남녀 뭐 차별 뭐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렇죠. 이번 선거에도 많이 좀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일용 근로자 급여가 인정이 됩니다. 지금은 남자 여자 똑같이 그래서 그 19세 이후부터는 일시 수익이 인정이 되는 거고 상시 수익액에서 중간이 정제가 자동차 보험에서만 유일하게 사용하던 라이프 인식 계수가 이건 복리로 깐다 그랬어요. 그 연 이자 5%를 복리로 까니까 많이 줄어드는 거죠. 손해배상금이 이거를 호프만 계수로 법원 기준과 똑같이 달리로 적용하도록 이건 1월 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사실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건 없고 어쨌든 사고부담금이 작년에 한번 출제됐죠. 재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재작년에 안 나오고 작년에 1번 문제로 출제가 됐고 근데 또 개정이 된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뒤에 보면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자 그런 내용이고 자, 자동차 사고 책임론을 이슈 사항들을 좀 먼저 정리해 볼게요. 자, 자동차 사고 사례 문제는 그동안 기출문제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내일 나올 만한 건 다 나왔습니다. 그 유형이 총 11가지예요. 첫 번째, 무단운전. 무단운전은 어떠한 사례냐면 소유자와 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유자와 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 피용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아주 초창기 때 문제가 많이 나왔다가 한동안 안 나와서 최근에 한번 문제가 나왔었고요. 근데 무단운전을 이슈로 해서 출제되지 않더라도 그 사례 자체가 무단운전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사례 자체가 무단운전인 경우도 있다. 정당한 권리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운전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과실 사고는 자배법의 승객과 승객 외로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고 그랬죠. 승객은 고의 또는 자살이 아니면 책임을 지고, 승객 외에는 3면책 요건으로 운행자와 운전자의 무과실, 즉 나와 운전자의 무과실, 그리고 상대방 피해자와 제3자의 과실, 그리고 자동차의 결함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이 3면책 요건이 모두 해당이 되면 상대방에 대한 내가 과실이 없을 때, 과실이 제로일 때, 중앙선 침범 사고라든지 상대방 신호 위반 사고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자배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주의이긴 한데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예요. 근데 자동차 사고는 현장에서 가려지는 액시던트 사고니까 그걸 다 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승객 외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승객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주의다. 사실상 무과실 책임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012년, 7년 이렇게, 2007년 이렇게 두 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대인배상 투 면책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제 면책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 유상운송. 유상운송은 개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유상운송이 대인배상 원을 제공 다 면책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이 유상운송도 상해보험이다 보니까 이 유상운송이 상해보험에서 유상운송도 중과실이 경우, 고의가 아닌 경우, 그렇죠? 중과실이 유상운송인데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고의 이외에는 면책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상운송의 경우에 이 경우에 약관이 유효하느냐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유상운송 보셔야 되고, 무면운전은 과거에는 대인배상 투 면책이었어요. 근데 많이 출제됐다가 지금은 사고부담금으로 개정이 됐죠. 그 다음 피보험자는 대인배상 2에서 면책입니다. 대인배상 1은 면책사항이 없어요. 동일한 공동 운행자로서 피보험자더라도 그 공동 운행자 내부자 간의 타인성을 따져서 피해자로 인정이 될 경우, 즉 타인성 인정이 되는 경우는 대인배상 1에서는 담보되지만 대인배상 2에서는 임의보험이니까 사적 잔치 원칙 영역이니까 배상 책임 보험에서 피보험자로서 배상을 받지 못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가족 사상은요? 원래 가족도 타인이죠. 그런데 가족 간에는 대인배상 1에서는 면책사항이 없으니까 담보가 되지만, 보상을 해야 되지만 대인배상 2에서는 가족 간에 해결해라. 가족 간에. 이거는 임의보험에서 굳이 보험 처리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가족 간의 사상은 면책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피보험자별로 개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아니면 남이니까, 그렇죠? 해당이 없는 거고. 그리고 산재사고 면책. 정책적으로 내가 자동차 보험도 가입하고 산재보험도 가입했다. 업무상 근로자가 산재를 입었다. 그러면 대인배상 1은 면책사항이 없으니까 자동차 보험에 이 원인자가 되니까 공단에서 부상권 행사하고 손해상해 대상인데 대인배상 2에서는 면책이다. 다만 산재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은 초과 손해는 별개다. 가령 위자료 같은 경우 산재에서 받은 바가 없죠. 과거에는 그것도 면책이었어요. 제가 학습할 때는. 근데 그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왜 산재에서 받은 바도 없는데 면책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은 산재 초과 손해는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운송, 무면허, 피보험자, 가족사상, 산재사고 이렇게 다양하게 출제가 됐고요. 자, 중요한 거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별로 개별 적용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 보험 피보험자가 다수다 보니까 누구든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의 주체로서 피보험자이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적용해서. 그리고 피보험자의 경우 사고 부담금을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 약물운전. 자, 보험자 대위권. 자, 보험자의 책임이 있으면 보험자의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보험자 대위권. 그리고 대위권에서 좀 더 확장을 해서 구상권도 있습니다. 구상권. 자, 사고부담금에 대해서도 자, 사고부담금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사고부담금? 피보험자의 사고부담금. 자, 그래서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피해자 부담을 보험에서 먼저 하고 보험에서 보상해도 되지만 그런 사례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일단 보험에서 보상을 다 해주고 사고부담금을 구상을 합니다. 구상권 행사하고 그리고 보험 쌍방과실 사고인 경우 보험자 간에 피해자 입장에서 어디든 한 군데다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자가 타 보험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무보험 자동차 상호 같은 경우 애초에 배상 의무자가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위권 행사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다양한 구상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3자에 대한 구상권 그런 것들이 있고 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뭐 정말 많이 출제가 되죠. 이거는 뭐 사례 문제에서 단골로 나오는 거고 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도난의 경우 대인배상 2와 자손에서 담보되고요. 예외로 취급업자 사고는 대인배상 2에서 담보됩니다. 대인배상 1은 자기 보험으로 취급업자는 대인배상 1에서 피보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취급업자 중에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나의 배상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 책임을 담보해 준다는 거죠. 취급업자는 구상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취급업자 거기에 대비해서 대인배상을 가입하죠. 그러면 대인배상 1은 내 보험으로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1을 초과한 손해가 취급업자 대인배상으로. 근데 취급업자 대인배상이 무한으로 가입해서 거기서 끝나는데 취급업자 대인배상이 가입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무보험처럼 내 대인배상 2에서 나머지 손해를 보상을 하고 구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잘 이해하시네요. 예. 이 무보험 자동차는 어떤 경우에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면 타차 택이 자동 담보되죠. 자, 무보험 자동차는 무보험 자동차와 보험이 일부라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와 그리고 뺑소니죠. 타차는 어떻게 됩니까?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것도 대인배상 1, 2 다 담보되면 타차에서 담보가 안 돼요. 타차라는 것은 그 원래 차의 대인배상 2와 자손에서 담보되는 부분 초과 손해가 담보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인배상 2 같은 경우는 무보험 자동차예요. 타차 특약에서도. 근데 거기서 뺑소니만 빠지는 거예요. 네,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자손은 어떻게 될까요? 자손도 역시 그 원래 자동차 빌릴 때 그 다른 자동차 가입한 그 자동차의 자손의 초과 손해가 담보되는데 여기서도 자손도 잘 보셔야 될 게 자기 상해보험인 경우가 있고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 또 있어요. 그것도 좀 구분해야 돼요. 그게 그 약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순수 상해보험인지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인지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건 나중에 합시다. 자세하게. 자, 운전자 한정 특약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취급업자 사고는 대리운전인 경우가 있고, 즉 보유자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인배상 1에서 취급업자는 피보험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대인배상 1의 피보험자가 아니다 보니 구상의 대상이 돼요. 대인배상 초과되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취급업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합니다. 대인배상. 자기 신체 사고와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취급업자 종합보험에서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거고 대인배상 2가 아니라 대인배상입니다. 그냥 1, 2가 없어요. 그냥 배상인데 대인배상 1 초과 손해가 담보된다. 대리운전이 최근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임대차, 사용대차가 있는데 임대차는 유상으로 차량을 빌리는 것. 그렇죠? 사용대차는 그냥 무상으로 빌리는 것. 임대차가 의외로 출제가 별로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대법원 판례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출제가 안 됐어요. 생각보다 임대차가. 자, 임대차 같은 경우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고의사고가 있는데 고의사고는 대인배상 1. 자, 대인배상 1은 면책사항이 없습니다.
고의 사고도 담보하는데 대신 보상 후에 고의 피보험자에게 보상권을 행사합니다. 대인배상 2는요. 계약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는 개별 적용하지 않아요. 자, 개별 적용의 개념은 기명 피보험자의 피보험 이익을 보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기명 피보험자가 고의를 저질렀다? 보호할 게 없는 거예요. 개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 자손에서는 피보험자 수익자 개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의가 없는 다른 피보험자나 수익자의 피보험 이익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됐죠? 근데 고의는 출제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양도는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과 연계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고 교체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피보험 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 보험자 승인을 받기 전에 교체 자동차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담보를 해줍니다. 됐죠? 그래서 교체는 출제가 아직 안 됐고요. 그리고 사망 사고의 경우 상속권자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혼동, 태아의 상속권 있고 혼동은 가해자가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 그렇죠? 혼동으로 소멸된다. 그런 내용인데 출제는 안 됐는데 사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내용들은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최근에 출제된 건데 건설기계 작업 중 사고, 임대차 도급 계약. 자, 이게 최근에 2018년, 19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그 계약 형태가 도급 계약 형태, 임대차 계약 형태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도급 계약으로 나왔을 때 강사별로 다들 답이 2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아니고 도급 계약은 책임보험 시간 때 제가 학습해 드렸지만 도급 계약은 도급인은 책임이 없다는 조항은 주의적 조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도급을 했던 임대차 계약을 했던 간에 그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다 운행자라는 것은 다 이해해요. 빌려준 자나 빌린 자나 제3자에 대해서는 운행자 책임이 있다. 근데 도급 계약을 했다. 도급 계약은 뭐냐면 운전사부 차량 대여하는 임대차 계약이 있고 운전사를 같이 함께 도급 계약을 맡아서 운행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 수급인이 운행자이냐 아니냐. 그렇죠.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자동차 빌린 자는 운행자예요, 운행자가 아니에요. 운행자죠. 도급 계약에서 운전사와 함께 임차를 해서 건설기계에서 임차인이 자동차를 그 건설기계를 사용 관리하는데 작업을 하는데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했어요. 지시를 했어. 그러면 그 수급인은 운행자입니까? 운행자가 아닙니까? 운행자죠. 그렇죠. 운행자라고요. 운행자 책임이 있으면 도급인은 책임이 없다는 조항은 주의적 조항일 뿐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임차인이든 의사가 도급인이든 간에 운행자 책임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동차보험에서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고 그 정당한 사용 관리할 권한이 있는 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보험자로 보호해주죠. 피보험자는 대인배상 원에서는 근데 둘 간에 따져보니까 이 도급인 내지는 임차인이 더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피해자예요. 대인배상 1에서는 담보되지만 대인배상 2에서는 피보험자 면책. 그렇죠. 똑같은 대법원 판례로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답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 대법원 판례에서는 손해론에서 대인배상 1만 담보되다 보니까 대인배상 1 보험금을 또 이 화물공제권인데 또 잘못 산정을 했다고요. 하급심에서. 어떻게? 대인배상 1에서 치료비 치료관계비 간병비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과시상계후 금액이 치료비 간병비에 미달하면 치료비 간병비는 전액 준다. 어디에만 적용한다? 부상보험금에 대해서만. 그렇죠? 그 대법원 판례인데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어요. 실무에서 어떻게 할까요? 화물공제에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대인배상 1, 2 가입하니까 대인배상 1 무시하고 대인배상 1에서 치료관계비 간병비 더 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대인배상 2가 있더라도 대인배상 1에서 더 많이 나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또 약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실무에서는 왜 그럼 그렇게 적용하지 않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보상 직원들은 뭘 하는 사람이죠? 합의 절충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전산에다 그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충당금식으로. 근데 그건 약관에도 있고 없고 어디도 없고 판례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심지어 뭐 국토부 행정질의 한 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죠. 그 문제가 2019년 20년인가요? 18년, 19년 나왔어요. 18년, 19년 역시. 하여튼 19년, 20년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19년, 20년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대법원 판례 하나 가지고 문제가 4문제 나왔다. 그렇죠? 시험은 이와 같이 대인배상 원보험금 산정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역보험금 산정할 때. 실무에서는 대인배상 원보험금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종합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써버려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 잘 보시면 기출문제 보면 지역보험 계산할 때 대인배상 원보험금 산정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원래 대인배상 원보험금은 의무보험이죠. 자회법에 따른 의무보험이죠. 그 자회법의 특별법에 따른 의무보험이죠. 자회법을 적용해서 지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리고 대인배상 1 초과 손해가 대인배상 2에서 담보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인배상 1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대인배상 2에서 어차피 다 되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근데 실제 그렇게 되면 대인배상 1 보험금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칙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같이 부상보험금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 미달하면 먼저 과실이 많은 경우에도 치료관계비 전액을 주게 됩니다. 그럼 더 받게 되잖아요. 그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출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지급보험 위주로 보험금 위주로 사연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된다. 자, 좀 길어졌네. 마지막으로 사례 문제 풀이 목차 간단하게 볼게요. 자, 서론. 뭐 책임론은 그렇게 요즘은 디테일하게 안 나오니까 목차는 간단한 겁니다. 먼저 검토 사항입니다. 거창하게 해서 서론이죠. 논술형으로 할 때. 그럼 검토 사항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 자율법과 민법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결국 운행자 책임이 있는지, 타인성이 있는지, 운전자 같은 경우는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보험자 보상 책임인데 이 자동차 보험 피보험자가 다수란 말이에요. 피보험자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면책손해 해당 여부, 특약 위반 여부, 담보 여부, 그렇죠? 그래서 대인배상 1, 2, 무상 자손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과 권리, 그럼 이슈가 있을 거예요. 갑보험사에. 이게 무슨 무단 운전인지 뭐 취업자 사고인지 아니면 뭐 유상 운송인지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그에 따른 담보별 보상 책임, 대인배상 1, 2 무상 자손이죠. 그 다음에 보험자의 권리, 보험자가 대위권이나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을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 을보험사의 이슈, 담보별 보상 책임, 보험자의 권리, 그리고 지급보험금 산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제? 지급보험을 산정할 때, 피해자별을 산정할 때 대인배상 1, 2 무상 자손 순서로 상정하는 겁니다. 갑보험사 A, B, 뭐 을보험사 A, B. 여기서 지급보험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첫 번째, 사망은 장례비, 위자료, 상시수익액. 그렇죠. 부상은 적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그 밖에 손해배상금, 그 다음 휴업손해, 위자료, 상시수익액, 가정간호비죠. 여기 책임 제한은 항상 기왕증 상계, 자동차 사고를 담보하는 거죠. 그러면 대인배상 1, 2 무상 자손 전부 기왕증 상계가 먼저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래는 과시상계 동승자가별을 먼저 했는데 이게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손익상계를 먼저 해야 돼요.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럼 손익상계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시상계 동승자가액을 적용합니다. 근데 자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라고 그랬죠. 만약 공제액 미발생 사고, 단독사고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사망은 보험가입금액 점액, 부상은 실제 소요된 치료비, 성형수술비 포함해서 그리고 후유장애인 등급별 보험가입금액 점액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인데 이 부분은 만약 논술형으로 나왔을 때 얘기고 그러니까 사례 문제를 목차를 어떻게 작성해요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게 가장 깔끔한 답안이에요. 그렇죠. 그럼 목차가 생각이 안 나는 뭐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문제가 지문에 다 주어져요.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시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내용은 많은데 지금 첫 시간에 좀 빠르게 한 거는 문제풀이는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시간엔.